번째 방어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란 구실을 만들어 불합리한 행동을 합리적인 것처럼 꾸미는 자정 과정을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갈수록 중독 진행이 깊어지기 때문에 합리화에 아주 노련해집니다. 그래서 괴팍한 행동으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은근히 발뺌하여 현실로부터 멀어지며 그럴수록 자기 기만 속에 더욱 깊이 빠집니다. 이런 과정은 중독증이 악화되면서 더 강하게 고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합리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알코올 중독의 무서움은 술을 마실 때마다 정서적 대가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정신 내면에 폭력이 생기고 정서적인 면을 찢기고 됩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확한 증거인 정서적 대가는 점차 유해하게 됩니다. 해롭게 됩니다. 환자는 폭음으로 점차 증가하는 파괴성의 이해에 실패하고 의존의 증가는 진행적으로 강화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은 무의식적으로 음주에 대한 강박적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고 치명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내면에 침투합니다. 환자들은 정서적으로 무서운 감정 변화에 압도되고 이런 감정적 처벌에 저항하기 위하여 지적인 방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이어야만 합니다. 환자는 음주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그는 음주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고통스러운 느낌을 부정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지적인 방어가 일어납니다. K는 5성급 호텔 노동점 노조위원장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이 무려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노조원들이 경조사가 발생합니다. 노조위원장인 그는 노조를 대표해 경조사에 축하나 조문을 가야 합니다. 경조사에는 반드시 술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술에 마시되어 귀가합니다. 이박도 밥 먹듯 합니다. 아내와 술 문제로 가정 불화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노조위원장인데 노조원들 경조사에 안 갈 수 없고 가면 술을 권하는데 그 술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노조원들이 믿고 맡긴 노조위원장 자리인데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럼 호텔에서 나오란 말이냐. 그런 가정관계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들어도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지난밤 술에 마시되어 옷이며 심지어 지갑이며 신발까지 잃고 돌아온 남편이 말합니다. 거래처 고객이 저녁 식사도 하기 전에 독한 양주를 권하잖아. 거래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세상에 위장의 철판이라도 빈속에 독한 양주를 견뎌낼 장사는 없지. 단순하고 무해한 해롭지 않은 자기 변명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방해로 지적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냉혹하게 억압하는 것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알코올 클리닉에서 퇴원하고 한 달 만에 재발하고 병원으로 돌아온 환자가 이렇게 자신의 재발을 변명했습니다. 집안 어른 칠순잔치에 참석을 하고 축하회는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손내래 사람들이 서열순으로 축하 인사를 하며 차례대로 축하주를 어른께 올렸습니다. 그 축하주를 받아 마신 어른은 답례 차원에서 아랫사람에게 잔을 내려줍니다. 아랫사람은 그 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인사를 하고 마십니다. 이것이 오래된 예법이잖아요. 저도 그들과 같이 축하주를 올리고 답례잔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주시는 잔을 받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딱 한 잔이다 하고 받았죠.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것을. 문제는 지적들이요. 좋은 날이니 한 잔만 받으라고 돌아가며 권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거절하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례니까요. 당신이라면 그럴 경우 어른께서 내려주시는 잔을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괜찮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점차 중독자는 지적 방어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지적화는 치료를 방해하고 논리에 저항하며 붕괴의 순간까지 자신을 숨길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이런 감정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게 되고 내적 대화는 중지되고 헤아릴 수 없는 방어 체계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합리화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합리화로 중독자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 보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런 형태의 방어는
질병의 진행과 함께 점차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기괴해지고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합리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드는 보통 사람들도 실패에 직면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화하더라도 현실 상황에 직면하면 지나치게 방어적이 아닌 사람은 그의 잘못의 비단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이것이 점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주는 반복되고 강박적이며 점차 괴성해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고 합리화는 이런 진행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합리화는 더 융통성이 없어지고 완고해집니다. 환자는 자기 파괴적인 음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의해 희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는 존엄성과 가치관을 복구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인 그럴듯한 구실을 점차 믿게 됩니다. 이런 노력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현실감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아들 부시 대통령의 예화가 이런 합리화에 큰 기운을 줄 겁니다. 그는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이 40이 되도록 술에 탐닉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나이 40에 이르러 그 아내는 부시와 단판을 벌였습니다. 나와 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영을 했습니다. 정치에 꿈이 있는 부시에게 이혼은 큰 흠결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야 부시는 세계적인 부흥목사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도움으로도 단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산에서 열린 세계 정상 20개국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시 의전팀이 먼저 도착해 한국 의전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찬 때 부시 건배 잔에는 무알코올 음료를 채워 놓으라고. 회의가 끝나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배사를 제안받은 부시는 준비된 잔을 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가져간 잔을 도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까? 화들짝 놀란 한국 의전팀이 자신들의 술질을 깨닫고 서둘러 무알코올 음료가 채워진 잔으로 바꿔놨습니다. 그제야 부시는 실컷 웃으면서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비 만찬에서 건배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대통령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리화에 익숙한 술꾼들은 주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다 마실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극복하고 대통령직을 훌륭히 수행한 대통령 부시의 지혜가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어기제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적인 욕구나 감정적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또는 물건의 것으로 돌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즉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이나 욕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기에 마음이 아픔으로 주관하고 자기 감정을 남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자신을 편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태도나 특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또 자신의 감정,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심리현상을 말합니다. 투사란 자신의 성격, 감정, 행동 따위를 스스로 납득할 수 없거나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그런 방어기제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꽤나 이름 있는 전문 알코올 클리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권위를 자랑하는 원장의 부름을 받고 환자의 부인은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환자 부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환자는 대기업 중견 간부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는 병원 순례가 수십 차례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큰 기대를 갖고 치료를 의뢰한 지 2개월이 될 무렵입니다. 환자의 첫 마디는 왜 이혼 안 해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혼을 주장해도 상담가는 이혼을 만류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이혼은 가급적이면 막아야 하겠지만 알코올 중독자와 이혼하는 것은 환자를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술로 생활 능력을 상실한 알코올 중독자와 이혼은 환자를 홈리스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은
가정이 없고 집도 없어 자의본으로 병원을 집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의 뜬금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진 환자의 부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원장이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내린 결론은 환자가 당신과 살면 환자는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살리고 싶으면 이혼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술을 끊으려 하나 부인이 온갖 스트레스를 주어 끊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존증, 즉 가족병의 증상이겠으나 부인이 온갖 일에 간섭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어 남편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중독자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남편 대신 부인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에게 부인은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남편의 거처를 확인하고 조금만 늦게 받으면 늦었다고 짜증을 내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용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여자가 집안일 치우기는커녕 벗은 양말 한번 세척에 넣는 법도 없었고 립스틱을 찢어내 화장지는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자식 앞에 가장인 아빠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질을 부리는 등 정상적인 남자도 그런 상황이면 술을 마시지 않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고 싶다면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 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에게 술을 먹이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공통된 증상인 조절망상, 자신이 환자의 행동을 조절하여 술을 끊어주려는 망상, 그래서 환자가 못 마시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것이 조절망상입니다. 이 조절망상이 일종일 수는 있겠으나 전문의까지 속일 정도로 능숙하게 투사하여 자신의 의무 책임을 아내에게 떠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 무의식적이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강력한 방어 체계로 자기 혐오를 타인에게 떠넘겨 자신의 부당함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미울수록 그는 무의식 중에 미운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이 항상 자신의 일을 간섭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을 그르쳐 자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인 인격과 즉각적인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주위 사람들, 가장 의미 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투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수단이든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당신이 나를 알코올 중독자로 알고 고치려고 하지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중독자는 실제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투사가 다른 방어기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잘 작동하여 그들의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중독자들이 투사하고 있다고 알게 되면 투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무의식적인 상태로 작용이 됩니다. 여기에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독자의 주위 사람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이 중독자의 주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나약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기 혐오가 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이 부과되면 흔히 지출감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투사의 죄책적 희생자로서 상황을 고치기 위해 환경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기 위해 각종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식사 시간을 변동하기도 하고 가만히 솔로 속이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술병을 빼앗아 싱크대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항상 효과가 없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더욱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조작을 시도합니다. 실패가 누적될수록 부적절한 느낌이 더 자라고 투사를 더욱 잘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그 중독자만큼 심할 정도로 정치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중독자와 배우자와의 유일한 차이는 중독자는 알코올에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배우자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환자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주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예측 가능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할수록 그들은 두려움, 좌절, 수치심, 부적절함, 분개, 자기 비해 분노의 느낌이 누적되고
그에 따라 방어 기제도 커집니다. 그들은 무가치함과 함께 위협받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 대한 방어로 합리화를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자유분방한 부정적인 느낌들을 자녀, 배우자, 다른 가족, 고용인 그 외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투사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방어들이 알코올 중독증과 마찬가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런 방어를 탓에 진행당하고 맙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어 기제 네 번째, 불완전한 기억 체계입니다.